한 주간 여의도를 훔친 사람들의 이야기 신스틸러. 오늘은 신년 특집입니다. 그래서 통으로 그냥 1시간 반을 준비했어요.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그리고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원래 스페셜 게스트가 한 분 더 있는데 20분 뒤에 오십니다. 그러면 4인 완전체예요. 아, 누구시죠? 뭐 있습니다. 예. 헌재도 원래 9인 완전체가 안 되고 지금 6인에서 8인 됐잖아요. 네. 오늘 저 신스틸러는 4인 완전체인데 일단 3인으로 뭐 8인이 돼도 헌재 탄핵 심판은 굴러가는 것처럼 3인이 돼도 방송은 저희는 굴러는 갑니다. 이거 완전체 구성의 그 난이도의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신스틸러는 바로 완전체가 20분 후에 되는 거고. 예. 헌재가 또 이 완전체가 만만치가 않네요. 9인 완전체가. 맞아요. 헌재 9인 완전체는 왠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BTS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그래.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BTS는 또 군을 또 시차로도 가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 새해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얘기부터 좀 보죠. 이 체포영장.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되고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고 그 과정에 뭐 여러 일들이 있었죠. 탄핵을 주도했던 여당 대표는 쫓겨나고 권한대행 상태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두 요구에 불응하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자, 한 분씩 연장자 순으로 우리 지금 12월에 있었던 이 다사다난했던 정치 상권 상황, 이거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정말 대한민국으로서는 저는 우선 민주주의가 한 20년 정도는 이렇게 퇴보하는 그런 참 20년 밖에 한 20여 년 이렇게 아픔을 우리가 또 같이 공유해야 돼요.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들의 나은 삶과 또 대한민국의 미래의 가치가 전 세계가 K-팝 또 K-방산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전 세계에 조명되고 있는 그 시점에 이런 국민들의 일상적인 평온한 삶을 또 뺏어가버리고, 그로 인한 이렇게 연말 연인 시가 정의정돈이 되면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 새해 아침에도 여전히 간밤에 잠을 설쳤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대한민국이 빨리 정상화되는 길입니다. 그 정상화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죠. 과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 체제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정국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국민들은 그걸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헌재가 한시라도 빨리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이 내용이 적법한지 이런 걸 이제 헌재에서 결정할 것인데, 그 헌재 결정이 그래도 12월 31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다는 게 최성목 체제로서는 어려운 결단과 또 소신 용기였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김영남 전 의원이요. 김성태 의원님은 20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저는 훨씬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민주주의 내지는 법치주의 여러 가지 사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쌓아 올라온 게 모래성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한 해였어요. 한 번에 무너지니까. 일종의 사상 누각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권력자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년간 쌓아올린 게 한 번에 무너졌고, 그리고 연말에 일어난 끔찍한 무안공항에서의 사고로 인해서 사회 안전 내지는 우리 어떤 기본적인 토대 자체가 우리가 이게 모래성을 그냥 그동안 열심히 쌓아왔던 거 아닌가, 이게 한 번에 무너지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참 허탈한 심정에서 한 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1998년 새해
이래로 가장 참담한 새해 같아요. 그때는 이제 97년 IMF. 가을에 IMF 터지고 정말 혼돈의 시대 뭐 막막한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가장 참담해 보입니다. 뭐 뉴스가 힘든 한 해? 맞아요. 뭐 이렇게 보면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45년 만에 들어서는 안 될 뉴스를 받고 대통령의 얼굴과 12월 3일 날 10시 27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막이 같이 나오는 절대 봐서는 안 된 또는 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장면을 봤고 그래서 그것도 참 아픈 일이고 또 연말에 있었던 이것도 27년 만에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뉴스를 또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뉴스를 전달하고 또 해석하는 입장에서도 참 힘든 시대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도 뭐 이것저것 크게 특히 경제나 이런 쪽에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희망을 갖고 나아가야지 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자 24년 일은 24년 끝 하고 25년 새롭게 새 출발 다시 뭐 리셋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지금 25년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계속 가는 거잖아요. 최소한 올해 뭐 봄까지는 계속 갈 것 같고 뭐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씩 보시자고요. 연말에 있었던 것부터 체포영장 발부가 됐어요. 예. 궁금한 거.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30시간이나. 체포영장 원래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영장에 비해서 체포영장은 발부 요건도 간결하고 절차적으로도 신속하게 발부가 되죠. 근데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다 보니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심리하듯이 공을 들여서 검토를 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거의 구속영장 발부하듯이 다 따져보고 이른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뭐 관할 문제 그리고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까지 일일이 다 따져보고 고민해서 발부한 영장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일단은 그럼 발부가 됐어요. 기한은 6일까지입니다. 6일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올해 1, 2, 3, 4, 5, 요 5일 동안 공수처는 어쨌든 집행을 하려고 할 건데 일반인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어가지고 경호처 입장에서는 막으려고 할 거고.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뭐 지금 일본 뉴스를 통해서 지금 500여 명의 경호 인력이 대통령 한남동 관저를 500명이요? 객겹이 둘러싸고 지금 경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은 좀 이제 늦었다 할 때 자신을 또 바로잡고 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추스리는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염치는 그 청렴하고 또 수치를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염치의 반대말이 보통 파렴치라 그러잖아요. 이 파렴치는 잘못을 범하고도 도대체 뉘우치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12.3 비상계엄을 하고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데 본인이 행한 그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적 법률에 맞는 그런 통치행위 있는지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 해서 바로 즉시 계엄을 해제하고 탄핵 소추까지 의결을 한 마당이에요. 그러면 오로지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사뿐만 아니라 헌재 심판에 본인이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응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또 큰 차이예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직접적인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순실이라는 그 가까운 여성으로 인한 국정농단의 그 책임을 올고지 진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헌재 재판의 심판에 대해서도 본인은 그렇게 추한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령 이제 어제 발부된 그
체포영장이 이게 집행될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이걸 다시 국민들은 고민하는 이 세상이 그런 정상은 아니죠. 그럼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저는 나가야 된다. 절대 추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이라도 진정 자신이 원래는 보수가 아니었지만 보수 대통령에 올라타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면 남아있는 그 수많은 대한민국의 한 날개 보수 진영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그런 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진영과 당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불가능하죠. 조금의 상식도 없어요. 그러면은 12월 3일 날 그 미친 짓을 저질렀겠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미치광이 바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일단 체포영장 집행이 쉽겠냐?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에 지지자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건 이제 예상인데 이걸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문제는 경호법에는 경우란 건 어떻게 돼 있냐면 경호 대상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위해가 가해지는 거를 막거나 예방하는 거거든요. 체포영장 집행이 위해가 아닙니다.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조사하러 데리고 안 나오니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 위반인데다가 체포영장 집행하는 게 그 경호 대상에 대한 현직 대통령이 물론 권한은 없지만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되잖아요. 현재 탄핵 소추 상태에서 그래서 경호 대상인 건 맞고 그럼 위해냐? 위해는 제가 볼 때 아닙니다. 또 경찰이 집행을 할 때 뭐 기동대를 투입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공수처가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법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 이런 상황일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도 쓸 수 있지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무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에 딱 돼 있습니다.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명백한 징역 3년 이상의 현행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으로부터의 공격을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해서 가는 기동대든 공수처든 경찰이든 게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유해를 가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경호처에 있던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도 일단 윤 대통령 싫대요. 근데 당연히 싫어하겠죠. 근데 본인이 보면 경호처라는 건 일단 오랫동안 대통령 가장 최상위 경호 대상이죠. 대통령을 막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싫어도 경호 구역에 대한 방어를 할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경호처의 고위 간부 이분은 누구냐면 김용현 경호처장 당시 충성심을 보여서 승승장구했던 분. 이 분이 계속 대통령과 소통하면서 심기 경호 다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은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누가 풀어야 되나 해법은 최상목 대행이 풀면 된다는 거예요. 경호처는 최상목 권한 대행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막지 마라라고 풀면 된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는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거부할 근거가 있죠. 우리 형사소송법에 그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는 법관에 의해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수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밀 보호를 위해서 안보시설에 대해서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그게 법관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장소적 그 수색 압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에 대한 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거부할 법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호처는 당연히 영장 집행에는 협조를 해야 되는데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박 실장님 의견대로 최상목 대행이 이걸 풀어야 돼요. 지시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희 헌재는 아직 8인 체제지만 우리는 4인 체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스페셜 게스트가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예, 김준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 오시면서 들으셨겠지만 경호처가 막아설 거 아닐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까 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상이에요. 예상 한번 해보시죠. 뭐 윤석열 대통령은 말씀하셨다시피 법적 권한이 없어요. 경호처한테 지시야. 그런데 아마 암묵적으로 막으라고 할 테고 그런 지금 근접거리에서 경호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압박감을 받는데 이거는 이제 비공식이라는 거를 전제로 제가 좀 뭐 말씀을 드리면은 한 일주일 전 정도 그 안팎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용산 출입 기자가 모 용산 출입 기자가 경호처의 고위 관계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오다가 이 사안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원론적인 대답을 하기는 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경호처의 임무는 대통령을 어디가 됐든 안전하게 모시는 거다. 뭐야? 구치소까지 모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전한 구금 시설로 모시는 것도 아니, 그런 포함되는 얘기까지는 거예요? 이제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거는 되게 저는 그러니까 이 경호처의 고민들이 좀 함축적으로 담겼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뭐 그 수사기관 구치소가 됐든 뭐 수사기관이 됐든 안전하게 가서 수사 받을 수 있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막을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런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무조건 막아야 된다, 육탄 저지해야 된다 이런 쪽의 기류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전언이 있어서 이 뭐가 됐든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감수를 하고 무조건 막을 것이냐. 처음에 저는 신용은 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법 집행을 막기는 좀 힘들지 않나.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전에 막 사극 보면 공성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막 해자도 건너야지 성벽 기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육탄전이잖아. 근데 지금 저는 왜 해자 말씀드렸냐면 어제 뉴스 보고 화면 보니까 대통령 지지 뭐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뭐 한남동으로 가야 된다 뭐 그랬다는 확인만 한번 해주세요. 그런 보도를 제가 얼핏 봤거든요. 그럼 막 지지자들 막 몰려들어서 막 뭐 비상계엄은 뭐 잘 됐으면 이거 막 시위하고 있으면 그걸 일단 뚫어야 되잖아요. 공수처 수사관들이 일반 시민들인 걸 물리죠. 그것도 다른 문제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해자를 건너는 것도 쉽지 않지 않나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이 동서고금에 이렇게 뭐 이 전쟁 역사를 보더라도 전의가 상실되고 이렇게 전쟁을 지휘한 장수를 또 보호하는 그런 패장을 위해서 자기 몸을 그렇게 막 이렇게 던지면서까지 지켜내는 물론 그런 또 뭐 훌륭한 그 부하들도 많습니다. 장수를 모시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 전의가 상실된 그런 상태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의라는 것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은 뭐 대통령의 직무도 정지되어 있을 뿐더러 자신의 지금 현재 헌재에서 자신의 운명이 판단나는 것인데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올고지 법원에서 발부한 그런 체포영장 그 자체를 갖다가 집행을 아무리 경호처 아까 우리 박성태 실장께서 잘 설명을 했지만은 이걸 물리적 충돌까지 하면서까지 대통령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충성심은 이거는 충성심보다는 한마디로 신용은 액션은 될 겁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13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얼마나 사전에 김용현 장관과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들고 그 장군들 지시했지만은 결국은 병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게 성공하지 못하듯이 지금 경호처 요원들이 그렇게 자기 몸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나중에 처벌까지 받으면서까지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한마디로 공적인 기능이 끝까지 작동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잠시만. 그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어제 MBC 보도인데 이렇게 보도가 돼 있네요. MBC 어제 리포트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공개되자 MBC 보도예요. 극우 유튜버들의 방송 채널이 일제히 가동됩니다. 사령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라고 모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령관은 다름 아닌 정광훈 목사. 정광훈 목사의 목소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으로 총력 집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력 집결해 주시길 바라고 어제 MBC 보도 내용. 그러니까 어쨌든 저 대통령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뭐 한남동 앞으로 해서 스크럼은 짤 것 같긴 해요.
지금 제가 보기엔 윤석열 부부는 전의를 상실한 상태가 아니에요.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상태죠. 한번 해보자. 이러고. 예. 예. 그래서 이 수사의 신속성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수사가 예. 12월 초에 이미 신병 확보가 끝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법치주의가 발동을 했다면 예. 12월 7일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첫 번째 토요일에 있었던 탄핵소추에서 그때 통과가 되고 그 다음 주에는 구속이 됐었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3주 뭐 이상 늦어지면서 반격할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고 실제로 반격을 준비하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 생각보다 높다. 생각보다 지지가 단단하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한참 불태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전이 상실설, 전이 충만설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니까 지금. 일단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요? 전의를 떠나서 네. 정상적인 상식의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일단 그걸 기본으로 가져야 된다. 예. 그게 그러니까 상식적인 논리 구조나 뭐 이런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은 객관적인 정세 분석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뭐 예를 들어 부산 엑스포나 여러 가지를 들어서 맞아, 얘기를 맞아. 했었었는데 예, 12월 3일 이후에는 객관적인 정세 분석이 떠나서 예. 정상적인 사고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걸 기본 키워드로 깔고 그 다음에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그러면은 그럼 뭐 저 박 실장 피셜이지만 어떤 전략,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수사와 탄핵 심판에 일단 응하고 있는 전략 것 계획을 떠나서 어딜 감의가 제일 많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수처도 무시했고 네. 경찰의 수사도 과거에 녹취가 공개된 바 있지만 무시했거든요. 검찰들이 사실은 공수처는 그냥 일개 지청보다도 안 봅니다. 실제 수사 여력이나 능력이 지금 뭐 공수처가 좋지 못하기도 하죠. 예. 검사들은 훨씬 더 무시해요. 예. 경찰들은 예전에 자기들 심부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였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녀석들이 어딜 감히 아마 이 생각이 먼저일 겁니다. 전략이나 계획을 떠나서 예. 감의가 돼 있고 니들이 나를 뭐 이런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앞서 경호에 대해서 얘기하면 물론 김성태 전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호처도 지시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윤 대통령이 없지만 근데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경호처의 고위 간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김용현 처장 우리나라 미치광이 바보 넘버 2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용현 경호처장일 때 입버해서 승승장구했던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고위직입니다. 예. 그분이 지시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최상목 대행은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예. 인사조치를 그분부터 해라. 그분의 최근에도 부적절한 행동들이 예. 국회에서도 잠깐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명분남아 그렇게 삼을 거다. 경호구역이라는 게 설정을 했습니다. 경호법에. 예. 관저는 경호구역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경호구역에 못 들어옵니다. 이런 명분으로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면 체포 잡았다 할 수 있는데 눈앞에 예. 안 보이면 일단 관저 안에서도 찾아야 되잖아요. 예. 수색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예. 수색영장도 같이 맞아요. 발부받았는데 예. 수색은 안 됩니다. 기관장에 여기에 허락이 필요해요. 이걸 명분으로 삼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행이 일단 풀어야 된다. 근데 예. 법률적으로는 예. 체포를 위한 수색은 압수수색 영장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아, 그런 거예요? 예. 법률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혐의자를 잡기 위해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때나 타인의 뭐 사무실 건조물에 들어갈 때는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은 필요 없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철저하게 지금 경호처에서 거부할 근거는 전혀 없어요. 하여튼 저는 그 정광훈 목사의 해자를 건너는 것부터 왠지 쉽지 않을 것 같은. 왜냐면 예전 청와대는 이렇게 들어갈 길이 많잖아요. 워낙 넓으니까 거기를 뭐 지지자들 다 봉사하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 한남동 관저는 거기가 길이 그 앞에만 좀 이렇게 길목만 막으면 돼요. 길목만 막으면 돼서 해자를 건너고 이 공성전 성 올라가려면
그 한남동 관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경호처랑 뭐 여기 보안 시설이니까 안 되면 이거 한번 있고 거길 뚫고 들어가면 이제 진짜 육탄전인 거지. 아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진짜. 거꾸로 그 뒤쪽에 있는 산 쪽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산을 넘어서 들어가는 방법은 있어요. 무슨 공비로 무작위 공비가 아니고 헬기 타고 집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그래. 정말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진지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 이제 헬기는 내릴 수 있잖아요. 관저에. 그러니까 정 그렇게 막히면은 뭐 이제 수사기관이 근데 그것까지 가면 안 되는 거고 자진투주하셨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떨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검사 시절에 이게 어떤 루트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너무 잘 알죠. 체포해가지고 수사한 다음에 바로 또 구속하고 넣어놓고 20일 동안 가둔 다음에 구속 기소하고 이 루트가 자기가 했던 거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가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같이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속은 약간 뭐 소위 말해서 쫄보 스타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떨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좀 나름 정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최고의 통치 권력 내지는 또 뭐 정치인 뭐 권력자들 이런 입장에서는 솔직히 법 앞에 이렇게 검찰 수사 내지는 뭐 그걸 상당히 쫄아버립니다. 아주 뭐 작은 공직선거법 하나 걸려도 사실상 그게 법정까지 법원에서 이렇게 무죄 내지는 뭐 100만 원 이하의 그런 벌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활동이 위축돼 버려요. 그런데 지금 12상 비상기업에 있는 엄청난 뭐 사고를 친 대통령 입장에서 저는 아까 제가 전이라고 한 이야기도 이 이야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전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13 비상계엄의 자신의 통치권 행위에 대한 우리 국회, 국민, 언론 이미 이 전장에서 자신이 성기를 잡았다 생각하겠습니까? 이걸 인정하는 국민들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게임은 끝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 해보죠. 연말에 있었던 거 최상목 권한대행. 이게 너무 이름이 길어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선택 2명을 임명했어요. 이거 사실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 아니에요? 3명 다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오로 나식인데 2명 명분은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데 여당 추천 조한창, 야당 추천 정계선, 마은혁은 여야가 완벽하게 합의된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관례에 어긋났어요. 그러니 안 합니다. 요거거든요. 의원님 이 선택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 헌재 탄핵 심판이 구인 정족에서 이제 8인 체제로 이렇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최상목 대행의 판단은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때 탄핵 뭐 심판을 헌재에서 이렇게 8인 가지고도 충분하게 또 결정해내고 또 거기에 따른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8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서 좀 정치적 판단을 좀 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이거는 이미 사실상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합의를 했어요. 한 명 한 명은 원칙적으로 한 명 한 명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명 부분은 논란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교수단체 합의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다음 이후에 이제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민주당 단독으로 이루어졌지만은 3명 다 이제 국회목 청문 절차는 이루어졌지만은 임명권자로서의 판단은 그래도 국회 추천 몫은 논란이 없었던 두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팩트 체크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있었던 과정들을 좀 설명드리면 원래 이제 10월 17일에 3명이 퇴임을 했어요. 지난해 10월 17일에. 그리고 여야가 거의 한 달 가까이 합의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명 한 명은 그냥 당연히 이제 임명이 됐는데 한 명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과반 이상인 정당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여당에서는 이거는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야당한테 주지 못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역대 관례로 보면 합의는 해왔죠. 합의는 해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11월 18일에 이제 이렇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추경호, 박찬대 2명의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11월 22일까지 3명을 추천해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하고요.
서로 이게 사진도 찍고 발표까지 합니다. 각각 원내대표가 각각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게 12월 3일 이게 뒤집어진 건데 12월 3일 오후에 내란이 벌어지기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청문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까지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합의가 안 된 거로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미 어쨌든 원래는 합의를 여야가 합의를 하기로 했지만은 민주당이 어쨌든 뭐 강하게 밀어붙이든 뭐가 됐든 민주당이 2명을 하는 걸로 정리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방통위원장 문제 때 있었던 거예요. 방통위원장이 6인 체제를 가지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가처분 신청이 돼서 인용이 되고 이게 막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은 그만 싸우고 일단은 이게 현재 9명으로 만들어 주자라고 내란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다 합의가 끝난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이거를 국민의힘이 합의가 안 됐다라고 뒤늦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을 하는 거라서 이게 합의가 안 됐다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렇게 임명을 안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이제 가장 문제고 그래서 국회의장 쪽에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권한쟁의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정확한 워딩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월 18일 날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제 헌법재판소 정원이 안 될 경우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탄핵 심판이 늦어지고 그러면 다시 복귀하기가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한 건 맞죠. 그럼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합의를 해줬어요. 워딩이 합의라는 워딩이 들어갑니다. 그걸 뭐 예를 들어 권성동 원내대표 그다음에 한덕수 전 대행 지금 최상목 대행이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상황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문재인 정부 그 1년 차에 당시 이제 우리 당 몫으로 헌재 재판을 한 명을 이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앞번에 헌재 소장 얼마 전에 퇴임하신 이종석 그분을 이제 제가 추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국회 목 3명에 대해서는 항상 좀 논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 명은 딱딱 그냥 그 당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 그 한 명에 대해서는 보통 서로 그 한 명은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뭐 보수 진영의 어떤 뭐 좀 이념적 가치 철학 가진 분 아니다. 진보 진영 이념 가치 철학 아니다. 우리 법 연구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한 명 가지고서는 좀 원만한 그 법원 색깔 없는 그런 인사를 갖다가 다 선호해요. 그래서 그렇게 또 대략 맞추고 합의가 돼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합의가 사실은 안 됐죠. 추경호 대표가 그걸 요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민주당의 지속적인 요구 내지는 그때 당시로는 정말 여당이 헌재 구성이 급했으니까 양보를 해서 합의를 했던 거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이고 다만 최상목 대행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거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법 내지는 불법적인 행위다. 이른바 직무유기에 해당해서 이거는 임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는 야당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그 다 입장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국힘 쪽의 요구와의 그 사이에서의 가장 어정쩡한 타협책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는 거는 이걸 신박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런 죽도 밥도 아니다. 이런 건가요? 한쪽에서 100을 욕을 먹고 다른 쪽에서 0을 먹느니 양쪽으로 50씩 나눠서 욕을 먹겠다. 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대행의 판단은 상당히 그래도 우선 헌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심리만하고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불안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려를 지금 불식시키고 일단 가게 해준 거죠. 가게 해준 거고 지금 여야 간에 또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국회목 추천해달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당신네들이 더 이상 논란 피우지 말고 좀 국회 몫에 대해서는 정치적 합의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거 올고지 그 내용은 나는 존중한다 봐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지난 3, 4일 전까지만 해도 3, 4일 전에 최상목 대행이 주변에 이렇게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딱 한 대로 진짜요?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하면 어떻겠냐라고 상의를 하니 주변에 이른바 원로 쪽에 계신 분이 그건 원칙에 위배된다, 맞지 않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도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여당이 워낙 반발하고 본인은 어차피 정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 들은 사람이 이건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낮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여권에서는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거야. 그러면 탄핵심판 6명 위퇴하니까 가다가 이거 잘하면 깨질 수도 있어. 안 돼.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었고요. 야당에서는 최상목 대행이 내년 초중반쯤에 그러니까 1월에 임명을 할까 애도 기간 끝나고 임명하는 분위기로 가긴 가. 우원식 의장 만났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확답은 안 했지만. 그래서 애도 기간 끝나면 할 것 같아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낮에 일부 야당 의원들이 직접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내란 특검법이랑 김건희 특검법 그러면 이쪽에서 욕먹을 텐데 이때 그냥 해버려라. 왜 미룰 게 뭐 있냐. 어차피 할 거라면.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야당에서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최상목 대행이 겉으로는 어제 발표할 것처럼 얘기가 안 됐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최상목 대행이 결정을 한 건데 결정한 걸로 봐야 되는데 일단 상당히 원칙에 위배되고 최상목 대행은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할 사실은 권한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법적으로 이미 합의가 된 법적으로 맞는 거고 이미 여야 간에 합의가 됐던 내용이고 다만 시기를 빨리 한 거. 그러니까 여당에서 일각에서는 이거 무산될 수도 있어라고 기대했던 거를 최상목 대행이 어쨌든 8인 체제 하에서라도 풀어준 건 저는 그건 평가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여야의 입장에서 보면 야당은 뭐 원칙에 안 맞고 불완전하지만 일단 심리와 결정하는데 장애는 없어졌잖아요. 굴러가니까. 헌재가.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임명하면 안 돼. 시간 끌어야 되고 4월이면 또 2명이 임기 만료로 사퇴하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계속 그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거듭했던 건데 타격은 여당에 더 크죠. 그 여당의 기존의 그 주장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은 여당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이거 어제 보면서 딱 두 가지 느낌이 들었는데 뭐요? 원칙은 훼손했지만은 판은 깨지 않았다. 뭐가 됐든 본인이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먹더라도 이게 그리고 잘못된 원칙이고 법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판은 깨지 않았다라는 거를 저는 그나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인 아주 느낌은 뭐냐면은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오래 하고 싶구나. 정말로 저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지 국가적 비상사태이기도 한데 다른 사람한테 또 자기가 탄핵돼서 떠넘기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자기가 책임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특히 경제 사령탑으로서 이거를 수습하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문제가 있는 판단이라고 저는 보지만은 어쨌든 8인 체제가 됐고 이게 저는 국회의장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할 거고 또 거기에서 헌재는 이런 거는 또 바로 신속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9인 체제로 갈 것 같다. 아니 요거는 여담이긴 한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딱 된 다음부터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산에 있는 본인 사저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게 전 놀라워요. 사실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관저가 있습니다만 관저가 없는 그다음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이 딱 되는 순간에 아니 안전가옥 놔뒀다가 뭐해요. 글로 당연히 경험 문제나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 옮겨갔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경매 입찰이 끝나고 나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도 뭐 좀 억울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집 안 빼주고 방 안 빼주면은 한동안 기다리는데 근데 그런 행국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탄핵 소추가 된 것이지 탄핵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관저에 머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새롭게 대행을 하게 된 인사에 대해서
경호상 당연히 그 시스템으로 바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법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름 밉인데 헌재에서 심판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현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가 되는 그거야 거죠. 그렇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법에 그런 게 다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가 그렇잖아요. 법에 예를 들어서 반찬 집어 먹을 때는 검지와 중지 사이에 젓가락을 끼우고 약 0.8cm 정도로 그렇게 안 써놓잖아요. 이건 상식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치광이 바보 1이 비상계엄을 저지르고 미치광이 바보 2, 3이 쭉쭉쭉 있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집권 여당에 108명의 의원이 있는 집권 여당이 그 비상계엄을 두둔하고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대통령의 탄핵을 막으려고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왜 규정이 없지라고 찾아보는 거죠. 원래 상식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정도 규정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를 다 절차를 만들어 놓을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쪽에 중요한 세력이 비상식적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 야당은 양쪽에서 최상목 대행이 욕을 먹는다고 그러다 제가 봐서 욕의 강도는 다를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뭐 욕을 해도 어차피 굴러가니까 뭐 지켜보는데 그 8명 중에서 6명은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할 건데 아마 제일 당혹스러운 거는 대통령실일 거 아니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막 무산되고 막 버티면 나중에 4월 18일에는 2명 대통령 뭐 대행 임명 못하면 야 4명이면은 이거 그냥 2, 3년 그냥 가겠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은 그러면 헌재 판단에 임하는 전략이 좀 바뀔까요? 지금 그 기존에 해왔던 방식은 그러니까 6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이제 이걸로 그거는 3명이 임명이 안 되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해왔는데 이제 바꿀 수밖에 없죠. 8인 체제가 뭐가 됐든 됐잖아요. 어제 굴러가니까. 네, 굴러가니까 그리고 최대한 시간 지연 전략은 아마 그대로 동일할 것 같아요. 그 방식을 변화시킬 것 같지는 않은데 이미 헌재에서는 뭐 이제 연기 지난번에 첫 번째 이제 그 준비기일 열렸을 때 연기해 달라고 하니까 아니 TV로 저희가 다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이제 기각해 버렸잖아요. 그게 잘 통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히려 임하게 되지 않을까. 시간 지연 전략이 이거는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4월 18일 전에 결정 날 거 전제로 깔고 적극적인 변론에 임할 것이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를 다 세워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4월 18일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8인 체제가 또 불안한 게 9인 체제가 안 되면은 4월 18일 이후에는 또 6인 체제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6인 체제도 지금 헌재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6인 체제로는 이거 결정 못 내린다라고 내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지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또 그날 4월 18일에 본인이 퇴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모르니까 결국은 9인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 전에 저는 완성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제가 제일 궁금한 거. 대통령실이 지금 난리가 났을 것 같거는 거는 안 봐도 뭐 뻔한 거고. 그렇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뭐 잘했건 잘못했건 본인 입장에서 살아 돌아가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뭐 탄핵 기각되고 싶겠죠. 뭐 그건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개인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그럴 거니까 뭐 이해가 가는데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제일 궁금한 국민의힘이거든요. 예. 국민의힘 이제 난리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대통령의 전략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국민의힘 지도부와 108명 구성원들 다는 아니겠지만 108명 의원 중에 대부분의 의원들의 생각은 대통령님 버텨서 살아 돌아오십시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과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지도 체제에서는 이제 뭐 이번에 하여튼 최상목 대행의 이 판단은 뭔가 집권당과 지금 그런 대행이지만 당정 관계로 보면은 손발이 안 맞은 걸로 봐야죠. 결론은 어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의총을 이 30분 만에 이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 했지만은 막상 의총 대행이 이게 진짜 문제 있고 최상목 이 대행 이 친구 또 손 좀 봐야 되겠네 이렇게 뭐 객관 입장이었다면 아마 어제 밤늦게까지 했을 거예요. 근데 뭐 금방 끝나버렸어요. 한 20분 만인가. 즉 그 말은 표정 관리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그 요구도 묻고
또 당 내적인 갈등도 엄청나잖아요. 이미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이런 뭐 강력 단체장까지 일부 의원들 포함한 그런 가운데도 이 헌재 재판관은 임명을 해야 된다. 추한 모습 보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결론은 뭐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 이런 결정을 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 대표 또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은 향후 이제 지금 당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그런 지금까지의 어떤 판단과 대처 방식이 확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민스러워지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 지금은 이제 상당히 그러되면은요 무장 해제가 돼버리는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목표,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 그다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전술이 뭔지를 알겠어. 뭐 그 입장에서는 버티고 기각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럼 국민의힘의 목표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전술이 뭐냐 지금? 제가 지난주까지 확인한 거는 그냥 플랜 A는 그거예요. 헌재 재판관 끝까지 임명 안 하고 돌아오시오 대통령님 이거예요? 그게 플랜 A죠. 네. 그리고 플랜 B는 못 돌아오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적어도 항소심 선고라도 받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도록 스케줄을 조절하자. 이게 플랜 B인데 그 플랜 B. 제가 예상해 보면 이제 내일 모레 준비 기일이 한 차례 더 열리잖아요. 헌재에서. 그게 마지막 준비 기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본 기일을 다음 주에는 잡을 텐데 그렇게 되면 저는 2월 중에는 결정이 날 거거든요. 2월을 넘기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원형 사안이 단순해요.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만 너무나도 명료하고 준비 기일에서 정영식 재판관이 적절하게 언급을 했듯이 탄핵 사유의 대부분이 이른바 공지의 사실이에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뭐 입증의 필요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입증 자료 없이도 재판관 모두 잘 알고 있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로 2월을 넘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면 한심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전혀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무조건 그렇게 될 거라고 국힘의 이른바 중진 의원들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 보고 뭐야 똑같이 닮아가나.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행 체제에 지금 가도기적인 정부잖아요. 이 정부 내에 지금 이제 장관 중에 정치인 출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경제수석은 저도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입니다. 경제 관료로서 자기의 역할은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마지막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겁내는 것은 지금 이제 한줄 1,500선 이거 넘어가 가지고 이게 금융위기로까지 이렇게 확산돼 버리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끝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불확실성 제거는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위가 이 국민들로부터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 탄핵이든 인용이든.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 분위기는 그런 측면에서 최상목 지금 이제 대행이 판단한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걸 제가 알기로도 이 장관들 지금 장관들도 그런 측면에서 다들 이 대행 체제에 대한 고민을 뭐 힘을 실은 거지. 만일 거기에 정치인 장관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최상목 이 대행이 이런 판단 쉽게 할 수는 없었겠죠. 이 쉽지 않은 판단이지만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 분위기는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마 탄핵이 기각돼서 다시 돌아온다면 돌아왔어? 어떡하지? 이 분위기가 될 겁니다. 정말요? 네. 그러니까 친윤들이 바라보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위기는 지난 12월 12일 날 대통령이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을 때 당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권성동 원내대표의 한마디 아이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방송에 나왔잖아요. 거기에 정확히 드러나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건 그냥 대통령은 돌아오지 말고 탄핵 심판도 결정 안 나고 이대로 좀 더 가라. 180을.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를 기다린다.
그러면 다음 대선도 우리가 좀 비빌 수 있다. 그냥 요 정도예요. 만약에 돌아오면 그럼 선거는 다 끝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이길 수 있겠어요? 윤 대통령이 지휘하는 때는 지방선거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냥 민주당이 망가지길 원하는 거지 대통령이 돌아오길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그래서 탄핵 심판은 대신 일찍 되면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가 될 수 있으니 그냥 그것만 막자. 그거였는데 일단 8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질질 끌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졌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최상목 등에 대한 상당한 분개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제일 엿볼 수 있는 게 권영세 비대위입니다. 비대위원장은 첫 번째 메시지를 냈어요. 비상계엄과 대통령, 난 이거는 박 실장이 국문과 전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탄핵을 뭐에 대해서 지금 사과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 부분이 좀 헷갈렸거든요. 그리고 뒤에 가면 이 추운데 광화문 거리에서 집회하고 하시는 분들, 광화문 거리에 나서는 분들에게도 마음이 아팠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자 탄핵이 당한 걸 또는 탄핵 받을 짓을 한 걸 사과하느냐 이 두 가지가 쟁점인 거고 또 광화문 집회에는 탄핵 반대 집회도 있고 찬성 집회도 있거든요. 반대 집회라고 명확히 했어요 본인이. 그렇죠. 기자의 질문.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맥락은 이 사과문은 국민의힘 극우 지지층에 대한 사과문이다. 일반 국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광화문 집회에 나가는 분들이 탄핵 반대 집회 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의원 다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지층이 나한테 문자 폭탄 보내서 대통령을 탄핵하면 돼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이분들이 거기에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전혀 비상식적인 건데 그 문자 폭탄에 갇혀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과문은 제가 볼 때는 정광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상적인 이 판단이 아니다.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이 할 말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사과 요거.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여기서 대통령 탄핵에 밑줄 긋고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한 거에 대한 사과인가요? 라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중간고사 주관식 10점짜리 냈어 내가. 김태현 선생님이. 자 김준일 학생 답을 뭐라고 쓰겠습니까? 일단 이거를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일본 총리 스타일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요 사과가 일본 총리 스타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뭐 통서 개념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굉장히 뭐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 뭐 기시다 우미오도 얘기하고 막 여러 이제 총리들이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하게 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슴이 아픈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은 이제 말씀 박성태 실장이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거는 지지층한테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제가 이제 왜 일본 총리 스타일이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 모호성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동안 일본이 제대로 사과를 안 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일본 측 입장에서 1965년 이후로 우리는 20번 넘게 사과했다라고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와요. 일본은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나 이럴 때는 또 진짜 뭐 통석, 뭐 통렬 막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약간 말들이 변하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요 워딩을 보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이제 사과를 했으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정말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총리 스타일의 그런 사과였다라고 보고 그러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한테 기자가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가야 할 때라고 본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도 이거를 대국민 사과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앞으로 가야 할 때니까 뭔가 좀 더 더한 게 더 강한 사과가 나올 거다. 아니, 내가 취임사 때 대국민 사과 했잖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때니까 이거 본인조차 이거를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국민들이 사과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알겠습니다. 자 모든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려면 인사를 봐야 되고 이제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메시지는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사 비대위 구성. 이 비대위 구성은 이 네 분 중에서 현 국민의힘 소속, 전 국민의힘 소속 이 두 분의 평을 좀 들어보죠. 김성태 의원님은 요 비대위 구성 어떻게 보셨어요? 당직이랑.
뭐 아무래도 대통령이 탄핵당한 그런 집권당 입장으로서는 이게 정말 뼈를 깎는 성찰과 자성으로서 또 반성의 그 토대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런 지혜를 모아나가는 집단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뭐 쇄신한 비대위보다는 안정에 더 무게를 둔 비대위다. 그러니까 당내 갈등과 뭐 여러 가지 또 이 탄핵 정부에 대한 입장이 있겠지만은 당을 추스려 나가는 즉 벽팔명을 추스려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의 안정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그런 과거의 당정 관계 이걸 손절해내지 못하는 그런 또 뭐 일정 부분 아쉬움을 여기다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는 참 이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이 내란죄 수사 그리고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당의 입장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면서 가면요. 절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판단을 사법부가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못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대통령이 탄핵된 부분에 가슴 아프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의 이 보수의 그렇게 양날개 중에 한 축입니다. 이 한 날개가 그래도 건강해져야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함께 같이 죽자는 그런 식의 분위기로 가서는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잘라내라. 되려 대통령이 참 의연하게 그걸 본인이 뭐 법적 도의적 책임 다 지겠다고 했으니까 수사든 헌재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몫으로 올것이 남기고 집권당으로서 지금 현재 국정공백 이 전국 혼란에 대한 이 책임을 갖다가 다하는 그런 진정한 모습. 저 첫 길은 이제 민주당 보고 더 이상 이거는 뭐 싸움을 통해서 이 정부를 더 그만하자. 협치정부하자. 다만 한 3개월이라도 좀 일방통행식 법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도 뭐 이런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권당이 면모를 갖춰야 돼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들은 거는 참 이재호 500년사를 보더라도 그 많은 이 왕정체제에서도 그 많은 중신들이 목이 날아가고 삼족을 멸하는 그 상하고 또 유배를 가서 언제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런 암담함 속에서도 상소를 하고 그런 가운데 2조 500년이 지켜졌어요. 그런데 불과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당이 이게 과연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지금 대처하는 방식이 맞는 거냐. 그때도 탄핵의 강을 건너는 그 많은 아픔과 고통이 내적으로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로지 국민들 바라봤기 때문에 지난 3년 전에 다시 우리가 집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걸 타산지석으로 삼고 지금 처신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건명세 비대위가 비록 안정을 추구하는 지금 현재 비대위 체제로 출범을 하지만은 내용은 정말 결기를 가져야 된다. 즉 특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뭐 한마디로 국정을 피해가지고 이 국민들의 평범한 삶을 빼앗아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건 왜 우리 당이 집권 세력이 우리가 문제였지 않느냐. 우리가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자처했고 용산 출장소로 여의도로 운영했고 그런 가운데 대통령의 권력에 빨대 꽂고 그 많은 사람들이 충원 한번 진언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나는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도 대통령이 이 계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뭐 사적인 자리든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읽은 의원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봅니다. 어떤 누구 하나 대통령의 그런 인식과 사고를 갖다가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걸 강하게 말린 사람 없어요. 그냥 술이나 한잔하고 돌아올 뿐이지. 이런 세력들을 척결해내는 그런 단호함을 건영세 비대위는 또 한편으로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단호함, 결기, 예전에 역적으로 몰릴 위험을 감수하고 상소를 올렸던 그 중신들의 그런 거 건영세 비대위 인적 구성 보니까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번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비상 상황을 더 심화시키는 구성이죠. 왜요? 아니 면면이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당내 인사, 특히 현역 의원들 중에 인선을 완료했다는 게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인적 자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예. 비대위를 꾸리면 안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인적 자원이 형편없거든요. 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작년이죠 벌써. 작년 4월 총선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거의 18대 총선부터 국힘 쪽의 공천은 계속 문제가 심화돼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18, 19, 20대를 거치면서 이른바 친이 친박 싸우면서 상대편을 배제하고 우리 편이기만 하면 어떤 인적 자원의 어떤 품격, 품질과 상관없이 공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인적 구성의 그 퀄리티가 낮아졌고 2020년 총선은 당시 황교안 대표가 뭐 공천을 완전히 망쳤고 예. 이번 총선은 더 심했단 말이에요. 작년 4월 총선은. 그러니까 이게 상당 기간 누적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를 꾸린다고 하면 당내 특히 현역 의원 중심의 비대위로는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인적 자원이 없어요. 근데 뭐 지금 외부 인사가 누가 한다고 하겠어요? 그럼 또 그것도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정당이라는 조직 자체가 사실은 당 간판 내지는 뭐 임대 건물이든 자기 소유 건물이든 건물하고 책상 전화기 그거 빼고는 없잖아요. 자산이라는 게 인적 자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예. 조직인데 일단 그 인적 자산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예. 하루 이틀 알겠어요.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길게 하셔도 저는 돼요. 이 인선 중에서 특히 강명구 의원이 지금 비서실장. 비서실장이잖아요. 예. 강명구 의원은 이제 경북 구미을 예, 예. 이제 의원인데 대통령 부속실 선임행정관과 기획비서관을 거친 국정기획비서관.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직계입니다. 직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직계. 그러니까 이분이 비서실장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상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를테면 3선, 뭐 재선, 초선, 비례 한 명씩 이제 넣어서 나름의 뭐 이렇게 안배를 한 것 같은데 지역 안배도 했어, 나름대로. 지역 안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지금 이런 비상 상황에서 이게 안배를 할 때가 아닌데 뭐 안배를 했다고 치고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 내면은요 결국은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김으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동안 그래 왔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각계 의견 모아가지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렇게 모셨잖아요. 예. 똑같은 구조예요. 앞으로도 모든 결정권은 사실상 권성동한테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 저는 김성태 대표님이 이 절절한 마음 그 제가 잘 듣고 좀 옆에서 바로 계셔서 그 국민의힘 비판하기가 그러는데 예.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썼어요. 진보는 정치 지도자를 교주로 여기고 보수는 정치 지도자를 군주로 여긴다고. 그러니까 왜 잠깐만 둘 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둘 다 안 좋은데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주라고 하는 거는 이를테면 팬덤 정치 그리고 뭐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신의 종이다, 신의 사제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 뭐 예수님처럼 이런 류의 비유들이 굉장히 이 민주당 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본다라면은 보수는요 왕하고 신하 관계예요. 제가 오랫동안 이 정당을 지켜봤으면은 감히 왕명에 거부를 못합니다. 왕이 시키면요 그냥 해요. 그게 이 정권에 들어와서 특히 심해졌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무서워서 그런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쓴소리를 해야 된다라고 김성대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럼 체질적으로 그게 그래 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뀔 수 있을까? 신민의 민주공화정의 시민이 아니라 입헌군주제의 신민이에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 보수 정치인들은 아주 좀 신랄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안 바뀐다. 이거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이게 시작을 해야지 지금 계신 분들 이 인적 구성과 이런 마인드로는 저는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뭐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을 보면 권영세 비대위 구성을 보면 가는 방향은 명확하고 그 가는 방법론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왠지 뭔가 반전이 있을 건데 왜 갑자기 나쁘지 않나? 저는 자유통일당이랑 합당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봐요.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 의석수가 한 석이나 두 석 정도면 되는데 지금 지나치게 많고 한 석 두 석도 사실은 많죠. 선거가 너무 멀리 남았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현재 메시지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비대위 구성을 보면 자유통일당은 합당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근데 비대위 구성 보면 예를 들면은 탄핵 공개적으로 찬성했던 저기 누구지? 김재섭 의원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죠. 그다음에 그저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김재섭 의원 그다음에 김용태 의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수도권 대표하는 주진우 의원도 있고 젊은 그런 소장파 의원 2명이 다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성 측면에서는 그 두 사람이 저도 뭐 오늘 아침 어제 뭐 저녁에 그 두 사람하고 소통도 일부는 좀 했습니다만은 결기를 가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의 국정 사유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거는 참 경상도 말로 재금이 없는 세력들이에요. 집권 세력이라는 게. 불과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서 대통령 권력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 또 일부 접근 세력들은 헌재에 가더라도 이거는 기각될 거니까 당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거예요.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성정의 국정 운영이 지금 거의 막 독단 파쇼적으로 흐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측근 인사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권력에 제가 계속 빨대 얘기를 합니다만 그 권력의 단물에 취해가지고 다시 국민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보수 우파 진영의 그 많은 또 바램을 그리고 지금 아스팔트 위에 그 사람들에게 지금 와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참에 두 번 다시는 우리 보수 세력이 또 짓거리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측근 세력으로서 호가호위하면서 대통령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런 세력들도 발본색원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만이 대통령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흐르고 이 당을 당정관계가 수직적으로 당이 어떻게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소유물 전유물로 전략해버리니까 이런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는 우리가 이게 앞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이 문제에 결기 있는 변화를 가져가지 못하면요 분명히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국민의힘은 크게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사실은 일관성이나 선명성이라는 취지에서 보면 대단히 부족하고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죄라는 이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서는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는 대단히 아쉬움이 많죠.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기회주의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면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쇄신을 도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더군다나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의 인선은 저거 과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인선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비대위원장 감시용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뭐 일부 초선 의원 김재섭, 김용태 의원의 경우는 그냥 구색 갖추기 정도 들어갔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에서 한마디 해요. 이미자 의원이 데시벨이 한 5배 정도 높거든요. 전혀 힘을 못 씁니다. 그냥 구색 갖추기다. 그래요? 김재섭 조직부총장 들어가 있지만 조직부총장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총선 앞두면 예를 들어 뭐 당무감 자나 이런 게 있겠지만 그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라는 구색 갖추기고 저도 핵심은 친윤 핵심인 강명구 의원 뭐 또는 이미자 의원 이런 분들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자유통일당 정관용 목사당이죠. 네. 거기랑 합당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실장 그거는 그런 좀 너무 많이 나갔고 근데 또 이 보수 우파의 총본산인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지만 저는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민정당의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민정당 시절에도 그러니까 이해창 총재 시절이 있었고 또 YS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척결을 하고 또 금융 실명제하면서 보수 세력이 더 계획적이고 사회계획 정부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고 민주주의 저 당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의심하는 국민들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정말 이 비대위는 소중한데 그 결기를 과연 가져갈지 안 갈지 저는 그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윤상현 의원 그리고 최근까지 지도부였던 김민전 의원 탄핵 반대 집회에 갔어요. 정광훈 목사 집회에. 거기서 윤상현 의원은 절을 했다고. 예. 한남동에 혼자 간 것도 이제 윤상현 의원인가요? 어제? 그 기사 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당 대표 될 뻔했던 사람, 오선 중진, 전직 지도부. 이거 정광훈 목사 집회 가가지고 탄핵 반대 집회 가서 절한 거 이거는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니까 간 거죠. 이익이 되니까 간 거죠. 본인들에게? 본인들한테. 왜냐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정광훈 세력을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으나 극우 세력이 됐든 아스팔트 우파가 됐든 이분들이 국민의힘에 지금까지 일정 정도 영향력을 끼쳐왔고요. 가장 이제 그거의 산 증인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에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킹슬레이어 아니면은 대표 브레이커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인데 왜냐하면은 대표 체제 3번이 최고위원이 됐어요. 이준석 때 되고 김기현 때 되고 한동훈 때도 됐습니다. 그러네.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근데 새 대표 체제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요? 본인이 두도적으로 했든 아니었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계속될 수 있느냐. 결국은 이 정광훈 쪽에 그런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경험적으로 여기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몇몇 정치인들이 알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황교안 대표 때도 그랬고 이게 당의 색깔을 굉장히 너무 우경화하게 그렇게 비치게 만들어가지고 당에는 해가 되지만은 본인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윤상현 의원은 5선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큰 정치를 그전에도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하고 제가 보기엔 대선 출마하지 않을까 조기 대선? 싶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아직 언급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강력한 강성 우파의 지지가 일단 바닥으로 깔고 시작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힘 내부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 일관성은 있어요. 아니, 홍준표 시장처럼 탄핵 반대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대선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손드는 거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근데 윤상현 의원은 아직까지는 반대 입장이고 대선이 확정되면 그때 아마 선언하겠죠. 그래요? 정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계속 염치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염치를 저버린 그런 정치는 한마디로 이 파렴치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권 세력이 이런 파렴치한 세력으로서 각인되어져 버리면 절대 국민들에게 대중들에게 쉽게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신뢰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앞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아무리 이재명 범죄자 집단이 사블리스크 어떻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애들보다 더 무능하고 우리는 더 바보스럽고 무능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보수가 그냥 같이 그냥 현이 수장돼 버리는 그런 이 절초의 전명의 위기를 잘 인식해 달라는 거죠. 저는 김성태 의원님 말씀대로 이 파렴치 이러면 안 돼요.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돼요. 정치인이 무슨 종교인도 아니고 성인 군자도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상식의 틀은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두둔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윤상현 의원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유통일당이면 그런 분들은 제명시켜서 자유통일당으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른바 투건스 비대위가 전혀 그런 게 않고 본인들도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지금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우리나라 주요 보수 정당이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쪽하고 새로운 보수 정당이 생기든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 리더십을 갖는다면. 근데 특히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제대로 된 거라면 윤리위 열어서 징계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국힘이 어떻게 지금 보수 정당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영남 개혁신당 전 의원,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